예, 문학인도 넓은 범위에서는 예술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술가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흔히 예술가 하면 쉽게 얘기할 때 천재라고들 많이 하죠. 물론 뭐 역사상 뭐 대단한 천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천재라는 말을 이제 쉽게 갖다 붙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웬만한 일반 직업들은, 다른 직업들은 어떤 훈련을 해가지고 양성할 수 있고, 특별히 뭐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예술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특별히 가르쳐서 의도적으로 양성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술인의 자녀한테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선천적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일반 직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도 뭐 축구, 체조, 꿈나무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물론 아무나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봐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조적 예술인 이런 사람은 물론 이제 어떤 연주자 하는 예술인 정도는 이제 창조적 100% 창조는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되지만은 뭐 작곡이라든지 창작 미술 뭐 그런 어떤 창조적인 거 그리고 문학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는 거, 그 자신의 타고난 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 재능이라는 건데 선천적 재능 이 선천적 재능이란 게 우리 영성 방송에서 당연히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이 현생에 이렇게 선천적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은 물론 우주에서 그냥 그 영적으로 원래 타고날 수도 있지만은 이 예술의 창조라는 것이 미술, 문학, 음악 이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생에 수련을 해왔다는 거죠. 이제 전생에 지금보다는 대단한 뭐 예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했다가 말았다 했다 이렇게 전생에 수련을 했던 사람이 뭐 실제로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완전히 전생에 상당히 수련을 했다고 어느 정도 그냥 뭐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예술은 그렇다 쳐도 문학의 경우 좀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나라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음악 미술 같은 건 지구상에서 대부분 나라와 상관없이 통용이 되니까 이 전생의 음악이나 미술로 상당히 수련을 한 사람은 현생에 같은 지구에만 태어나면은 그것을 상당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재적 재능을 그것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문화가 그 문화가의 경우 다른 예술 뭐 다른 미술이나 그런 거는 뭐 프랑스 풍의 파리의 미술이라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가서 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파리 가서 실력만 있으면 얼마나든지 발휘하죠. 지금 이제 서양 미술이 주가 된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 나라 사람은 또 추상화가 이런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문학의 경우는
좀 많이 분화가 돼 있죠. 유럽에 있어서도 뭐 영어가 있고 독일어가 있고 불어가 있고 이러니까 각기 그 문학의 경우도 이 전생에 수련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그 더 향상된 문학적 능력으로 그렇게 현생에서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언어마저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미술 그런 쪽은 같은 지구에만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이 문학의 경우는 같은 언어권에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기본적인 이제 문학적 바탕은 이제 뭐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언어권에 태어나도 그래도 문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글 자체가 좋아가지고 즐겨 읽는 그게 돼야 되니까 문체에 있어서 현생에 그 나라 언어를 아주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역사상 뭐 훌륭한 문장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있죠. 호가 문열공. 여기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네. 호가 문열공. 그리고 연암 박지원. 네. 비교적 근대사의 그 열하일기를 쓴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장가로서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유학자 퇴계이황, 율곡이 같은 분들은 있지만 대개 우리 학문은 이제 긴 문장이 아니죠. 근데 어떤 문장식으로 많이 나온 업적을 남긴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뭐 정약용 뭐 그런 분들도 다 문장 그리고 또 이 다 좋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여러 조선시대 한문 소설의 그런 이제 문장가들도 있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영국에 다시 태어나면 그 뒤에 또 무슨 뭐 누가 어떤 사람 뭐 찰스 디킨스 뭐 올리버 트위스터 아니야 그건 작품 이름이고 그런 사람들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문학인이 그런 비슷한 문학이 될 수 있죠 다. 그런데 김부식이나 격지원 같은 문장가가 한국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될 수가 없죠. 한국은 이미 문장이 변해가지고 한문 문장으로 문학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현생에서 한글 문장을 배운단 말이에요. 배운다 하더라도 이 전생의 수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가, 문학인을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작가 예술가가 된다면은 그것이 현생에서 교육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 만큼 그 나라 문화, 문명에서 의미 있는 그것이 되려면 그 나라 문화권에서 적어도 몇 세대는 전생 경험을 한 그런 영혼이 있어야 그 나라 문화에서 훌륭한 예술을 창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문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순한글 그렇게 된 건 일제시대 1920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 그 이전은 전부 한문 투문장이나 아예 한문 이런 것이었고 이렇게 500년이 진행되는데 1920년까지 전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한문으로 문장을 했던 썼던 문장가들은 이제 어떤 문인으로 활동할 수가 없죠. 극히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사당 놀이의 취바리
같이 이렇게 그때 비록 글로는 많이 안 썼습니다. 물론 홍길동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지금 문장은 좀 다르죠. 이제 한글 소설이라도 한문투가 되고 다 이제 1920년에 일제 문화 정책일 때 다 이제 그쪽들은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그래도 그 구어체로 남사당놀이의 취바리 같은 거 좀 유랑극단이라든지 좀 그런 걸 했던 전생을 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아마 소설가로서 조금 선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민이지만 이제 양반으로라도 어떤 그 사대부 양반들의 전생을 한국에서 가진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문인으로서 혼활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사대부 그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 저기 안방마님 그냥 그 사대부 여인 그로 전생을 가졌더라면 규중문학 이제 한글로 이제 글을 썼을 테니까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겠을 겁니다. 물론 좀 한문투가 글 문장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한국은 결국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정되는 한국 문학은 역사 자체가 100년,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600년, 700년 적게 잡아도 된 유럽 문학들이라든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겐시 모노가타리 이게 물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 일본 고유의 그 가나와 한자 혼용으로 1000년 전에 다 썼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문학인들도 그런 이제 몇백 년의 그 전생 경험이 있죠. 그런데 한국 문학은 몇백 년 전생 경험이 아니라 100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극히 일부 한글 소설이라든지 규중 문학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조금 양반적인 소설을 쓰고 그 대부분은 이제 상민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유랑극단에서 그 사설을 푸는 거, 판소리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조금 익힌 거, 그게 고작 약간 있을 정도고, 그나마 1920년대 이후는 다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한국 내에서 문학을 한국에서 현재 인정받는 문학으로 전생을 경험을 해서 그야말로 천재, 그걸 길러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화 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어린애가 상대하는 거죠. 그야말로 외국의 문학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은 아니라도 길게는 1000년까지 그런 이제 자국 내의서 환생을 계속하면서 재능을 길러온 천재들이 자기네 문학 그 풍토 안에서 길러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역사가 100년인데 거기서 어떤 얼마나 천재를 가진 문인이 탄생하겠습니까? 약간 좀 어떻게 약간 그래도 그 고려 조선 시대에 조금 비주류적으로 한글 문장을 익혀가지고 조금 잘 하는 그런 작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거의 이제 생겨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한글 전용 문학에서 그 자체의 지성적 표현의 부족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물론 한글 문장, 우리는 한글이니까 그런가 보다 보지만 그걸 번역해도 영어 단어가 아주 그냥 기초적이고 쉬운 그런 단어만, 제한된 단어만 쓰게 되거든요. 결국 한글로 제한된 의미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그건 누차 얘기했듯이 그건 현재의 표현 능력 그 자체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런 이제 오랫동안의 그 축적된 그 나라 그 문학 풍토에 축적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연 세계의 문학 기준으로 볼 때 많이 이제 뒤처진 거, 실제로 뒤처진 이제 어린 거죠. 연령이 어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이제 문학으로 성공하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다른 강의에서도 했듯이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생이 유럽, 미국 같은 데서의 어떤 그런 바탕을 가진 전생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학문적이고 물리학을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온다든가, 그래서 유치과학자, 재미과학자, 예술인들도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문학인으로 성공하려면 그야말로 전생이 영어권, 독일어권이라면 그런 게 있다면은 영어권, 독일어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지고 10여 년 살아서 그 나라 언어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뭐 이미륵 예전에 잘 모르죠. 그 한국인이 그러니까 독일어로 뭐 소설, 지금 러시아 작가 저도 읽고 있습니다. 빅토르 최네. 어쨌든 러시아 작가 그 책도 저 하나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자부심을 가져야 할까? 한국인의 핏줄, 단지 한국인이었다고 해서 러시아나 독일에서 러시아, 독일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나 독일 언어로서 그들 사이에서 문학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한국인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영어권으로 진출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전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서 아마존 같은 데 내고 그러겠다고. 그런데 한국에서 20-30년 살고 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전문서적 번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읽어볼 수는 있죠.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그러면 영어를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작문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영어를 써가지고 그 본토 사람들이 단지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읽기 좋고 그냥 즐겨 읽을 정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 나라 본토에서 1-20년 살은 사람, 원어민이어야 그거는 창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태어난 사람은 항상 한국의 언어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이제 어문 일치가 안 됐죠. 이제 언어는 예전부터 이제 이제 어로 했지만은 지금은 언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글을 쓰는 건 다 한문으로만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애초부터 그러니까 토속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이제 문학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좀 불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애초부터 어문일치가 안 돼 있으니까 원어민으로서의 강점을 이제 살리지를 못했던 거죠. 한국의 그러니까 한문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한문학 문장을 쓴 거에 아마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논리적이고 이제 깊이 있는 문장은 한국인들도 얼마나 썼겠지만은 아주 뉘앙스 있고 그런 문장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한문 소설을 했을 때 더 잘 썼겠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러니까 이런 전생 경력으로 이제 작가로서의 그거를 쌓아야 되는데 그게 부재합니다. 문장만으로 치면은 그래도 어떤 고대 문장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수한 문장가들 중국에 비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나름의 어떤 또
한문이 이쪽에 우리가 이제 오전 이것이 한문이 뭐 한국의 사람이 갑자기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배계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게 한문이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게 어문이치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문학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일상 대화를 가지고 이게 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문학 자체가 전생을 많이 또 누적됐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고 보면 또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썼을 때는 상당히 문어체를 썼지만 이제 백화문을 쓰고 있으니까 백화문으로 능숙한 그런 전생을 가진 작가는 또 많지 않겠죠.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문어체 이제 대화를 많이 했던 거 어떤 중국에서도 어떤 뭐 만담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대화를 많이 썼던 그런 전생을 가진 사람은 또 현생에서 작가로서 잘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론은 그러니까 한국은 좀 어떻게 이 어떤 숙달된 전생 경력으로 이런 천재적인 그런 문장광을 쓸 그런 작가가 애초부터 자라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도 전생을 활용할 그런 것을 이제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 적어도 이제 문장 글자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닦아왔던 길러왔던 그런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러니까 정신, 이런 것을 계속 이게 살릴 수 있는 그것을 그런 요소를 최대한 발굴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전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겪어오면서 누적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살릴 수 있는 그걸 문학에 전생을 통해서 누적된 것을 문학에다가 이제 살릴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문학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단지 개혁 그러니까 그런 거 새로 한다는 거 그걸로에만 젖어가지고 1920년대 이후에 영적 수련 그것만으로 세계 문학에 이제 같이 맞짱 뜨겠던 그건 애초부터 되지가 않는 거죠. 계란으로 가르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백 년을 이제 쌓아온 이제 서양 문학에 우리가 견주려고 하면은 그들을 흉내내서 현생에서 영어를 쓰고 뭐 불어를 쓰고 그런 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전생 동안 경력을 쌓아온 것을 문학에다 응용하듯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생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경력 이런 것을 우리 문학에 활용하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지만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야 하겠습니다.